안녕하세요. 배달 중에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해요. 요즘 제가 계속해서 이제 건물 매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 매매와 관련해서 공부를 좀 하게 되는데요. 사실 건물을 살 때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물론 사야지라는 마음을 안 먹고 건물을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제가 살고 있던 집이었어요. 4층 빌라였고 제가 살고 있는 집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계속 전세로 살아도 무방한 그런 집이었는데 중간에 사업을 좀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걸 월세로 돌려서 우리가 월세를 내고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월세를 내면 어떻겠냐. 남편이 처음에는 자신 있냐 하더라고요. 왜냐면 보증금이 9천이었는데 그거를 1,000만원만 남기고 8천만원을 주인한테 얘기해서 이제 빼자라고 마음을 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증금 8천만원을 빼면 최소 월세로 한 달에 80 가까이 더 내야 되는데 감당이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사업이 한창 막 커지고 있을 때여서 만약에 8천을 가지고 물건을 사서 절반이 4천만원 값만 팔아도 그때 당시에 수익이 20% 정도 되니까 800만원 정도. 그러면 물론 매달 그렇게 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800만원 정도를 번다는 건 거의 10달치 월세를 버는 거잖아요. 그걸 한 달 만에 벌지 2달 만에 벌지 석 달 만에 벌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10개월 안에는 충분히 벌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남편을 설득을 했고 남편이 오케이를 했고 집주인한테 얘기를 해서 이래저래 해서 우리가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전세금을 좀 월세로 돌려서 빼주실 수 있겠냐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집주인이 너무 흔쾌히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됐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보증금을 빼서 그거를 사업 자금으로 썼는데요. 그리고 나서 계속 월세를 살았을 거 아니에요. 크게 부담은 없었어요. 왜냐면 그 돈을 가지고 진짜 회사가 뻥튀기가 돼서 매출이 거의 한 1억 이상, 월 매출이 1억 이상 나왔기 때문에 한 달에 못해도 한 2, 3천만 원? 많이 벌 때는 3천 가까이도 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내가 굳이 전세 살 게 아니네 라고 착각을 했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 남편과 저는 경제 개념이 정말 전무했다고 봐야 돼요. 지금 생각하면. 왜냐면 그때 제가 보증금을 빼지 않고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걸 만약에 받았으면 은행권에서 그때 남편이나 저나 그 신용 등급이 나쁘지 않았으니까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걸 받았다면 아마 7천만원 정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을 거고 이자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전세자금 대출이 그땐 더 이제 지금보다는 좀 높았을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건 이자가 많아야 진짜 많아야 한 40만원 돈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월세의 절반밖에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이자 금액이. 어찌됐건 월세를 내나 이자를 내나 저는 그 돈을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냥 그때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이 대출금을 나눠서 갚든지 어쨌건 이자만 내든지 했으면 됐는데 굳이 그걸 내가 왜 보증금을 빼달라고 해가지고 보증금도 다 말 그대로 사업자금으로 넣어버려서 없어지고 나는 월세를 살고 월세는 또 이자보다 더 많이 내고 그런 멍청한 짓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그 집에서 제가 3년을 살았고 1년 정도 살았을 때 보증금을 뺐으니까 2년을 더 산 거죠. 3년을 살았고 그때 당시에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했을 때 사실 한 푼도 없었어요. 이런 꼴전도 없었어요. 그런데 무슨 용기로 집을 왜 파시려고 하냐 얼마에 파시려고 하냐 이렇게 막 물어봐서 나한테 팔아라 가 된 거예요. 사실은 집을 살려서 산 게 아니라 그 집을 만약에 팔게 되면 나한테 먼저 물어봐 달라라고 집주인하고 계약서를 쓸 때 전세 계약을 할 때 특약으로 적어놨었어요. 왜냐면 그 집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사고 싶었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에 뭐가 보이고 이랬던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집을 내가 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사실은 그 집을 전세로 들어가려고 계약을 할 때 그 집주인이 딸이 몸이 좀 아파서 내가 건물 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이걸 팔려고 내놨다. 그런데 계속 내놨는데도 안 팔리니까 우선은 전세를 좀 받아
언제든지 팔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전세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집이 언제든지 팔릴 수 있는 집이야 라는 걸 알고 들어간 거죠. 그런데 집주인한테 제가 그런 특약을 왜 넣어달라고 했는지 저도 지금 모르겠어요.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만 집을 팔 거면 나한테 먼저 물어봐 달라, 내가 살 수도 있다, 이렇게 특약을 넣었고요. 결국에는 집주인이 집을 팔 때 얼마에 팔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부동산에서 계속 장난을 치는 거예요. 살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사겠다고 또 해버리고, 처음에는 금액을 5억 후반대로 얘기를 하더니 계속해서 1,000만원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6억 원대가 됐어요, 제가 구입한 금액이. 그런데 좀 화가 나는 건 그런 거죠. 내가 사겠다는 의지를 밝히니까 집주인도 네가 살 거야? 부동산에서 이거 누가 집 보고 갔는데 돈 더 준다던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금액을 올리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저는 괜찮았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 건물의 매매가, 그러니까 시세라고 해야 되겠죠? 어찌됐건 건물가액을 매기는 그런 거 말고 진짜 매매를 할 때 그 시세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거의 한 그때 7억 원 초반대였어요. 이걸 당장 매매를 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근데 집주인이 그걸 몰랐나 봐요. 부동산에서 알려주지도 않았었나 보죠. 왜냐면 부동산 입장에서는 집을 어떻게든지 조금 저렴하게 팔아서 사려는 사람한테 잘 얘기를 하려고 싸게 사줬다 이러려고 했던 의도였는지 몰라도 그 집의 진짜 시세를 이 집주인한테 알려주지 않았고, 이 집주인도 그 집이 얼마까지 팔릴 수 있는 집이다 라는 걸 사실 안 알아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알아봤죠. 그래서 결국은 저는 제가 산 금액이 사실은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괜찮다, 어차피 내가 살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한 호실은 또 제가 그러니까 가게처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호실에서 또 임대 수익이 발생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때 그 건물을 사고 나서 사실 제가 억울했던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집은 공실이, 그러니까 세대수가 12개짜리 집인데요, 공실이 무려 6개나 있었던 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세대수가 12개인데 6개가 비어 있었어요. 건물을 인수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왜 6개가 비어 있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좀 많이 화가 나는데요, 집주인이 집을 임대를 내놓으려면 부동산에 부동산비를 줘야 되잖아요. 중개수수료라고 하죠. 그게 너무 아까웠나봐요. 어차피 팔 집이니까. 그래서 공실들을 부동산에 하나도 안 내놓은 거예요. 더 심한 건 내놓을 이유가 자기한테 없잖아요. 어차피 팔 거니까 내놓을 이유가 없으니까 도배도 안 해놓은 거죠. 심지어 청소도 안 해놨어요. 제가 집을 인도받고 나서 그 집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계약만 했다고 싹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집을 제가 정말 마지막 잔금까지 다 치르고 그리고 나서 집을 보는데, 와, 너무한다 이거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집을 아무것도 안 고쳐놓고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집이 한 8년 정도 됐을 때 제가 집을 산 건데 깜짝 놀랄 정도로 집이 너무 오래된 집처럼 관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좀 놀랐고, 내가 싸게 산 게 아니라 요것 때문에 그 사람도 그냥 넘긴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집을 제가 인도를 받은 다음에 뭐 전체 도배를 하고요, 안 나간 호실들 어떻게 뭐 당장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도배를 하고 남편하고 둘이 막 죽어라고 청소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다행히도 뭐 월세도 들어오고 어찌됐건 전세도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좀 빨리 나갔던 것 같아요. 깨끗하게 도배만 해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워낙 꼼꼼한 성격이다 보니까 화장실에 있는 뭐 등이라던가 뭐
세면대에 있는 그 수전 이런 것도 좀 사다가 갈고, 그 다음에 수건 넣는 장 있잖아요. 그 장도 좀 갈고, 그래서 좀 깔끔하게 해가지고 집을 내놨었는데 생각보다 집이 좀 빨리 나갔어서 사실 저는 크게 부담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은행 대출도 뭐 어떻게든 벌어가지고 매달 나눠서 갚아서 결국에는 그 집의 은행 대출도 다 갚았고, 집에 호실도 빈 거 없이 다 들어왔는데,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받은 뭐 보증금이나 이런 것들로 제가 사업을 좀 더 키우고 했었어요. 지금 매매를 하려고 하는 건 사실 지금 코로나만큼이나 많이 힘들잖아요. 매매를 하면 어느 정도의 차익이 있겠죠. 그걸 가지고 저도 빚도 좀 갚고 새롭게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매매하면 좀 아까워요. 이유는 여기가 이제 대한방직이라고 해서 꽤 오랫동안 개발이 안 된 그런 부지가 있습니다. 공장 부지죠. 근데 이게 8년 전에 제가 이 건물을 인수할 때부터 거기를 뭘 짓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사실 땅 매입까지 어떤 회사에서 다 끝난 상태였는데 계속해서 시민단체에서 막 계속 안 된다, 개발하면 안 된다, 뭐 특혜를 줬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개발이 계속 미뤄지다가 지금 정확하게 이제 개발을 확실하게 하고 삽을 뜬 상태예요. 착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한 1년만 버티면 건물이 막 올라갈 거잖아요. 그럼 그 주위에 있는 땅들의 시세, 집에, 건물에 이런 시세들이 이제 쭉쭉쭉 올라갈 건데, 제가 그 가까운 곳에 있거든요. 저희 건물이. 그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걸 포기하고 건물을 지금 매매를 하려고 내놨습니다. 아깝죠. 몇 억은 더 오를 수도 있는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부지에 뭐 100층이 넘는 타워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제가 오죽하면 전주시장님한테 DM까지 보냈는데, 물론 안 보셨지만 DM까지 보냈는데, 제가 여기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운데 타워를 짓고, 뭐 이런 얘기 막 알려주면 이상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가운데 타워를 짓고 그 타워를 둘러싸고 세계동에 프리미엄 아파트를 지은 다음에 그 아파트의 중간과 타워의 중간을 연결해서 아파트 입주민들은 타워까지 직선으로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직선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한 층을 비워서 연결을 하면 정말 대박일 거예요. 그리고 그 층에는 이제 층을 통으로 비우는 거잖아요. 세대가 없으니까. 그래서 빈 공간들이 많이 있겠죠. 그 공간에다가 헬스클럽이라던가 도서관이라던가 그 입주민들을 위한 시설, 네, 뭐 수영장도 들어갈 수 있겠죠. 조그만하게. 그런 것들을 한다면 아마 그 아파트의 가격이 2,500만원, 3,000만원 평당이라고 하니까 막 많이들 욕하시더라고요. 너무 비싸다고. 저는 충분히 그 금액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딱 아파트를 3개동만 짓긴 정말 넓은 부지예요. 몇만 평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파트 3개동과 또 다른 주위에 한 6개동 정도 되는 중급의 아파트를 지으셔서 또 중간을 연결하시면 거기에 있는 입주민들도 프리미엄 아파트를 거쳐서 어디까지? 타워까지 한 번에 밖으로 통하지 않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뭐 지하로 주차장을 좀 넓게, 길게, 깊게 파면 사실 층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타워에 지장이 없거든요. 너무 지하를 많이 파면 문제가 되겠지만 단단하게 네, 해가지고 주차 시설도 지하로 많이 넣으면 부지 활용이 많이 되겠죠, 사실은. 그러면 지상엔 뭘 하냐, 남는 부지가 엄청 많다며 거기에 시민들을 위한 공원을 조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공원에서 휴식도 취하고 본 김에 타워에 놀러 가서 쇼핑도 하고 그러면 관광타운으로 개발하기에도 너무 괜찮을 거거든요. 물론 그 타워가 상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상인들이 입주를 또 하겠죠. 그러면서 경기도 활성화가 될 거고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는 인프라가 너무 좋잖아요. 타워가 있으면 그 안에 은행부터 해서 뭐 먹거리라던가 괜찮은 것들이 거기에 다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분명히 저는 프리미엄 아파트도 충분히 임대가
분양이 다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는 상인들도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만으로도 기본적인 매출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입주해서 들어오려고 할 거고, 당연히 월세가 비싸더라도 들어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누군가 보신다면, 혹시 전주시청에 또는 전라북도청에 계시는 공무원들 있으시면 꼭 참고를 해보세요. 이거는 아파트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고, 그 타워를 살릴 수 있고, 또 전주 시민들이 그 대한방직 부지를 개발하는 거에 반대하지 않을 만한 요건이 될 겁니다. 저도 만약에 거기 타워가 생기면 자주 놀러 갈 것 같고, 공원이 있다고 하면 저희 아이들하고 저희 남편과 바람 쐬러 많이 갈 것 같아요. 전주시도 좀 발전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 게 저의 마음입니다. 물론 제 건물도 그 덕분에 많이 호재가 있어서 얼른 매매가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고요. 사실 건물을 사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내가 이 건물에 대해서 뭔가 대출을 받는다거나 하면 그거에 대한 갚을 능력이 있다, 또는 내가 뭐 그 건물을 쓰고 있어가지고 나가는 월세가 많다라고 한다면, 저는 월세를 낼 게 아니라, 뭐 전세 대출도 사실은 몰랐던 저지만 월세를 낼 게 아니라 그 건물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매매가 잘 이루어지면 저도 제가 월세를 내고 있는 상가, 또는 제가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을 혹시라도 매수를 해볼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도 건물주이지만 사실은 여러 개의 건물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건물주가 되고 싶은 마음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건물을 갖고 진정한 건물주가 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많겠죠. 하지만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이유는 빚이 무서워서, 월세 나가는 게 걱정돼서 라고 할 수 있겠죠. 저도 월세 나가는 게 걱정이 됐는데, 그 정도의 월세를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건물을 사도 된다라는 유튜브 채널에 어떤 분의 말을 듣고 확 와닿았어요. 사실은 그 마음으로 저도 건물을 산 거였거든요. 혹시 나도 부자가 되고 싶어, 부자가 쉽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요, 적은 돈을 가지고도 건물을 살 수 있는데 망설이고 있는 분이 있다면 공부를 조금 더 해보시고 자신을 좀 더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꼭 부탁드려요.